안녕하세요. 인문강좌 인문백제 5번째 강의를 맡게 된 국립무역유산원의 임승범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강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 강의 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다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한번 우리 인문백제 백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백제 멸망에 담긴 백제인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백제 멸망 이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우리 인문백제 강의에서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본 이야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중에서도 어떠한 내용들이 당시의 백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벌써 1400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내려오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어떠한 마음의 울림을 주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역사를 읽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야 이 백제 멸망에 대한 역사 기록이라든가 지역 설화에 나타난 어떤 백제 멸망 설화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 멸망에 대한 역사 기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어떤 설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짧게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역사를 읽는 방법 중에 저는 이제 두껍게 읽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사실 백제 멸망의 기록이나 설화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 텍스트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역사 서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껍게 읽기 또는 두껍게 묘사하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아주 세밀한 묘사 또는 세밀한 묘사된 내용을 또는 그냥 주어진 텍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읽는 방법, 이것을 이제 두껍게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군 신화,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등장을 하죠. 그럼 왜 곰인가? 왜 호랑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석적으로 읽어내는 것을 두껍게 읽기라고도 하고 또 글 쓰는 방식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을 두껍게 묘사하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뒤에 나오는 백제의 설화와 백제의 역사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텍스트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물론 그 글을 쓴 작가의 의도와 생각을 읽어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글쓴이의 생각과 글쓴이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글쓴이의 입장과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동의하면서 읽기 어려운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자의 주관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전제하고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다르게 읽기를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한말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기록을 보면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당시 당들에 대한 동학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폄하되어 있습니다. 거의 욕의 수준이에요. 적의 패당 수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동학 농민들의 모습이 매천 황현 선생의 눈에 비친 거하고는 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매천 선생이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당시 동학교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황희연 선생은 당시의 지배계층, 사대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학교도들하고 그때 사대부들이 생각했던 동학교도는 당연히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천의 그 글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글을 보면서 아, 동학농민들은 전부 다 나쁜 악당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도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술자의, 작가의 주관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가운데 텍스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특히 역사 해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매천 야록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예를 잠깐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아예 본격적으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삼국유사의 그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는 무왕의 맏아들로서 사람이 거세고 담력이 있어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서 동방의 증자로 부르더니, 증자는 효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동방증자라고 해서 의자왕의 효성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관 15년 신축년에 즉위하자 술과 여자에 빠져 정치가 문란하여짐에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좌평 성충이 간절히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쓰여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보시다시피 바로 삼국유사죠. 자,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썼다는 것은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의 이야기가 어디 실려 있냐면 태종무열왕, 신라의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한 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자왕 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의자왕의 전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김춘추의 전기에 의자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은 이거 잘하면 다르게 읽을 필요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15년 8월에 삼국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5년 8월에 왕이 고구려 말갈과 함께, 여기서 왕은 의자왕입니다. 신라의 30여 성을 공파하여 신라왕 김춘추가 사신을 당해보내서 그로로서 이제 부탁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의자왕조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자, 그 이듬해 16년 3월에 왕이 궁인과 더불어 음황 탐락하여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좌평 성충이 극간하여 하니 왕이 노하여 옥중에 가두었다. 이로 인하여 감히 간하는 자가 없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삼국유사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삼국유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분히 태종 김춘추가 주인공인 가운데 거기 그 사람과 관련된 인물 중에 한 명인 의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삼국사기는 그거보다 다소 좀 드라이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왕이 결국은 뭐 술을 마셨다, 술 마시기 그치지 않아서 이제 그 탐락에 빠졌다, 향락에 빠졌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가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15년 8월 기사와 16년 3월 기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갖고 왔는데, 삼국사기 의자왕 편에 보면 그 백제본기에 보면은 요 기사와 요 기사 다음 기사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 기사가 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의자왕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삼국유사에도 보고 삼국사기에도 보고 갑자기 의자왕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변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지금 결론이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백제가 멸망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맞춰 놓은 걸까요? 아마 읽는 독자는 각각의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면 15년 8월 이전 기사들을 보면 백제가 열심히 신라를 공격합니다. 열심히 신라를 공격해서 실제로 신라의 많은 성들을 빼앗아요. 물론 그 이전에 그 의자왕 이전에 그 백제의 성왕이 옥천의 관산성 정투에서 신라군에게 매복을 당해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이 계속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신라가 이기질 못해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5년 8월까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왕이 타락을 했어요.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백제 의자왕이 이렇게 열심히 신라를 공격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서 신라랑 맞서 싸우고 있는, 더군다나 지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이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이래야 될 이유가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연산군이 갑자기 폭군으로 바뀌게 되는 배경이 그 패비 윤씨, 자기 모친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사실상 미쳐버렸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자왕의 충격적인 개인의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설명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미쳤대요. 어느 날 갑자기 타락에 빠졌대요. 타락에 빠진 이유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삼국 유사에도 없고 삼국 사기도 없어요. 심지어 그 이전에는 멀쩡했다는 거죠. 삼국 사기도 멀쩡했다고 그러고 삼국 유사에는 심지어 해동의 증자, 동방의 증자라고까지 칭송을 하다 갑자기 바뀐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아마 만약에 이 역사 기록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신빙성이 있다면 분명히 의자왕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역사의 상식에서 보면 뭔가 충격적인 어떤 개인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은 한 이 그 흐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서 다르게 읽기를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을 통해 읽기입니다. 자, 그 세부적으로 묘사된 개별 사건을, 그 사건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전체적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왕의 어떤 사치와 탐락이 어떤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술 마시기가 어느 정도 술 마시기였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백제 멸망에 대한 기록을 또 알 수가 있겠죠. 또 뒤에 나오는 설화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 전투를 했다, 그 지형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을 얘기할 때 울돌목이라고 하는 지형의 특징, 이런,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그 발생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백제 멸망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 내용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또는 아니 아주 살짝 알고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 멸망에 대한 기록은 신라 쪽에 있습니다. 백제 쪽에 없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는 백제 멸망에 대한 백제 기록 자체가 없어요. 예,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편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 기록에 대해서.
김춘추의 입장에서 백제 멸망을 봤구나. 이렇게 벌써 전제하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챕터를 그렇게 잡고 들어갔습니다. 자, 백제의 오이사에 있는, 오이사는 지금 추정하는데 충청남도 보령 쪽에 있는 사찰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붉은 말이 밤낮으로 6시간 동안 절도리 공덕을 닦았으며, 자, 여기까지만 끊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껍게 읽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예민하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까요? 자, 일단은 붉은 말, 왜 붉은 말일까요?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도 뭐 솔직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붉은 말이 어떤 당시에 어떤 것을 상징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뭔가 예사롭지 않은 말, 이렇게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아직도 저의 지식이 붉은 말에 대한 이미지는, 문화 코드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밤낮 6시간 동안 절돌이 공덕을 닦았다. 절을 돌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탑을 도는 것은 탑돌이라고 하고요, 절을 도는 것은 절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제 시대에 뭐 이곳 익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여라든가 이곳에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또는 전라남도 이쪽 마한 지역, 백제 지역에 절돌이의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자, 절돌이 공덕.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말이 6시간 돌고 있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6시간 동안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말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 말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냥 이 텍스트만 봤을 때는 6시간 절돌이 공덕을 닦았단다 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본 사람들은 누구며, 그 말이 돌 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으며, 말 도는 걸 그대로 가만히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거기까지 한번 또 이해를 해보고 가볼까요? 2월에는 여우떼가 의자의 궁중에 들어갔는데, 자, 그 중에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좌평의 책상에 앉았다. 여기서 좌평은 누구냐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장관급이죠. 백제의 좌평이 가장 국무총리급이 상자평인데, 자, 장관의 책상에 앉았다. 자, 그럼 장관의 방이 여우떼가 들어갈 정도로 지금 뭔가 아무 대비가 없다라고 이해가 되겠죠. 예. 여우가 들어갈 정도면 사람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방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방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좌평의 책상에 앉았었다. 그 중에서 흰 여우가 상징하는 것이 그 여우 중에 가장 그 위계가 높은 여우인지 나이가 많은 여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흰색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파, 할아버지, 노인, 또는 어떤 그 가장 그 연장자, 또 아니면 뭐 흰말과 같이 뭔가 그 여우 중에서도 특수한 존재,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가 위에 앉았었다. 이것도 조금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삼국유사에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에 쓰여진 기록을 보시면 의자왕 15년 5월에 붉은 말, 이게 5월달 일이네요. 5월에 붉은 말이 오악의 오이사에 들어와 울면서 불사를 돌기 수일에 죽었다. 여기는 아예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본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어제 도른고 내일도 도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록 자체는 같은 사건을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6시간밖에 안 돌았는데 여기는 돌기 수일에 죽었어요. 수일 동안 돌고 죽었어요. 자, 그리고 19년 2월에 정확하죠. 그리고 여러 마리 여우가 궁중으로 들어갔는데, 갔죠? 하얀 여우가 상자평의 책상에 앉았다. 좌평이 아니라 상자평입니다. 장관의 책상이 아니라 총리의 책상에 앉았다.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자,
거의 같죠? 자, 그럼 누가 누구의 글을 참고했을까요? 삼국사기는 1145년에 쓰였고요. 삼국유사는 1281년에 쓰였습니다. 이 두 기록이 쓰여진 시간 차이는 무려 136년이 납니다. 136년 후에 누군가가 베껴 쓴 거죠. 누가 베낀 걸까요? 네, 삼국유사.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베낀 겁니다. 제가 이제 베꼈다는 표현은 여러분들한테 듣기 편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셨겠죠? 자, 136년 후에 이걸 참고해서 똑같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36년 동안 이 기록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누군가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사찰의 승려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기록 자체가. 자, 그럼 삼국사기가 쓰여진 이 상황에서 이 기록은 이 삼국유사가 쓰여진 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것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또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이 강의를 보신 선생님들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유교식 역사서술로 구성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교적인 역사서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징불신,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거 있는 얘기, 근거 있는 얘기만 쓰는 겁니다. 카더라 통신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책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자들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흰 여우 나와야 돼요. 흰 여우 분명히 있었어? 아니면 흰 여우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 그 기록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이미 자기가 이 삼국사기를 쓰기 전에 아까 이 얘기가 기록으로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유교적 역사서술 기본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자, 괴력난신이라는 게 뭐냐면 괴이한 일, 용력에 대한 일, 패란에 대한 일, 귀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적인 역사서술의 방향입니다. 자, 이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 역사서술 덕분에 그 삼국사기에는 설화나 신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딱한 기사 중심의 역사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엔 단군 신화는 없죠. 삼국유사에만 있죠.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단군 신화 맨 앞에 이련 스님이 뭐라고 서문에 쓰냐면 유교적 역사서술,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유교적 역사서술인 괴력난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바람에 그 많은 우리의 전통의 역사적 설화와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없어졌다. 기록에 다 없어졌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중국에도 그런 신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런 역사서술의 방식에 의해서 다 걷어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록에 남긴다라고 본인이 서문에다가 이련 스님이 밝혀놓고 삼국유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귀신 얘기도 나오고 여우떼 얘기도 나오고 단군신화 얘기도 나와요. 자, 그러면 삼국유사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뭐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삼국사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이나 백제 멸망이 이상했으면, 오죽이나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는 역사가 여기까지 지나왔으면, 사실 백제가 멸망한 이후 660년에 멸망했으니까요. 이미 500년 후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참 지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태조 이성계 건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만 놓고 보면. 자, 그런데 오죽이나 이해가 안 갔어요. 500년 동안 이 얘기가 지금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김부식도 괴력난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원칙을 어겨서까지라도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1차적 의심이 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이제 쭉쭉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얼마나 꼼꼼하게 베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 삼국유사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4월에는 태자궁의 암탉이 작은 참새와 혼례를 붙었으며 이상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닭과 참새가 교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김부식조차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별 생각 없이 이분을 베꼈다면 실수를 베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먼저 쓴 거를 이분이 그대로 가져다 쓴 것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부터 볼까요? 삼국사기부터 볼까요? 왕도 서남 쪽에 사비강에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장이었다. 사비강둑에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서발이요.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자,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이걸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수준. 3장이나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인 거죠. 삼국유사의 기이한 일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 태종 춘추궁 편의 기이편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 기이편 안에 이 글을 넣은 것도 이해가 돼요. 이련 스님이 봐도 기이해요. 스님이 봐도 기이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그 기이한 이야기를 유학자가 먼저 136년에 썼어요. 심지어 이련이 차마 쓰지도 못한 게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8월에 여자 시체가 생초진 물에서 떠오르는데요. 길이가 18척이었다. 이건 이 정도 되면 걸리버 여행기 수준입니다. 예, 걸리버 여행기 수준인데 아마 이련 스님은 이것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김부식은 그걸 과감하게 씁니다. 역사 기록에. 이거 설어 아닙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자, 이번에 또 볼까요? 자, 서울 안에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화했으며, 자, 서해변 자궁에 나와서 죽은 것을 백성들이 다 먹지 못했고 사비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핏빛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핏빛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특히 우물물은 전근대 사회에서 우물물은 그것이 식수로도 쓰였고 또 여러 가지 용수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한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자체가 핏빛으로 변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것이 삼국사기에도 똑같이 궁중의 나무가 사람의 곡성같이 울었으며 밤에는 남로에서 곡했다. 또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는 것 중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한 번은 봤을 것 같은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 귀신이 대궐 안에 들어와서 크게 소리치면서 백제가 망한다 하고는 즉시 땅으로 들어갔으므로 왕이 괴상하게 여겨서 팠는데 거북이 등에 백제는 둥근 달이요 신라는 초승달 왔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죠. 자, 이 기록을 통해서 백제가 이제 신라한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거북이 등에서 나옵니다. 자, 삼국사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괴력난신,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귀신 나와요. 네, 이 정도 되면 이거 김부식이 작정하고 쓴 거죠. 궁중에 들어와서 백제가 망한다 소리를 쳤어요. 했더니 자, 거북이 등에 글이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무당을 죽이잖아요. 제대로 말했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 무당이 겁에 질려서 이제 백제가 이제 기우는 게 아니라 백제가 한참 이제 전성기고 신라는
쪼그라드는 다리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왕이 기뻐했다.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언한 거 아닙니까? 백제가 망한다는 것을. 자, 그러면 이 기록은 이 두 개의 기록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백제가 망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쓴 거죠. 결과를 가지고 썼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궁중의 괴목이 사람의 곡성과 같이 울었으며 9월에 그 얘기가 삼국유사에는 안 나오는데 삼국사기는 안 나온 삼국사기는 아까 거기서 나왔죠. 죄송합니다. 삼국유사의 기편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궐에 있는 회나무가 사람처럼 울었고 밤에는 대궐 남쪽 길 위에서 귀신이 울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읽게 읽어보면 아까 제가 그 두껍게 읽기 말씀드렸고 다르게 읽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깊이 읽어보면 키워드가 동시에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울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누가 울은 겁니까? 귀신이 울은 건가요? 사람이 회나무가 울은 건가요? 자, 삼국유사에 보면 회나무가 울었고 귀신이 울었어요. 이 사람이 우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뭐 이래서도 울고 저래서도 울고. 자, 그런데 왜 울었을까요? 지금 이 기록들이 전부 다 지금 백제 멸망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자, 나무가 울고 귀신이 울었어요. 이거 500년 후에 김부식이 썼고 그 이후에 130년 후에 이련이 또 썼어요. 자, 500년, 600년 동안 백제 사람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회나무가 운 게 아니고 귀신이 운 게 아니고 그들이 울은 거예요. 자, 그 멸망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멸망이었던 것이죠. 네. 그것이 회나무로 인용이 된 거고 귀신으로 치환이 된 거죠.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이런 기록들은 정사의 기록에는 거의 없어요. 왜요? 왜 없을까요? 의자왕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래서 나라가 망할 마니까 망했어야 되는 건데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거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해자가 나쁜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이 울은 게 아니라 회나무가 울었고 귀신이 울었다고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 1400년, 1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누가 울었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건 백제 사람들, 당시 마한의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설화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기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삼국사기, 두 번째는 삼국유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백제 멸망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내려오는 설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제 설화는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1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 백제 멸망의 설화들이 어떤 내용들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읽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이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에 전해지는 동자북이라고 하는 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북 자체가 천년전 북은 아닙니다. 천년전 북이 저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는 없죠. 이건 나중에 후대, 현대에 세운 북이긴 한데요. 이 북이 세워진 동자고 이 북이 세워진 전설 배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동자가, 어린 아이들이 북을 치는 형국이라는 데서 유래됐대요. 이 마을 자체가. 풍수지리가 동자가 북을 치는 형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자들이 누구냐면 백제의 사비성이 나당연합군에게 함락된 후 건지산성 주변 19명의 동자들이 왕자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용감히 싸웠으나
수적인 열쇠로 모두 전사하였다. 자, 여기서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이게 영상 강의가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선생님들 계시면 아마 많은 얘기를 하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여기서 주고받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선생님들께서만 생각하시겠는데요. 자, 왜 19명이에요? 차라리 뭐 12사도 뭐 이러면은 뭐 이해나 되지. 12명, 뭐 12간지, 뭐 5방, 8방, 뭐 5명, 8명 이렇게 했는데 19명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19명은 모르겠어요. 저도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19명이 갖고 있는 상징, 19가 보여주는 상징, 우리가 상징하는 숫자들이 몇 개 있잖아요.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12도 있고 이런데 10도 있고요. 그런데 이 19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한 명 어디 갔나? 이런 중간에 도망갔나? 그래서 19명인가 이런 생각이 뭐 이제 편하게 우리가 농담 삼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19명이 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아니 왕자의 호위무사가 왜 아동들입니까? 호위무사는 적어도 왕세자나 왕자를 호위하는 그 호위무사들은 그래도 그 나라에서 제일 그 칼 잘 쓰는 무사들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동자들이 뜬금없이 동자들이 나와서 호위무사가 되어서 용감히 싸웠어요. 보통 그 전근대 사회에서 아이 동자가 들어가는 아이는요 보통 15세 미만이에요. 조금 더 좁히면 10세 안쪽인데 9살, 10살짜리 아이들이 19명에서 호위무사가 됐다. 아, 이러니 안 망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 이런 아이들이 호위무사가 될 정도면 이미 다 죽었다는 얘기인가? 백제의 군인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이 동영상 강의 남아 여러분들하고 지금 막 이렇게 토론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이 동자들의 정체가 뭐냐? 백제는 도대체 뭐 했길래 이 백제라는 나라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막판에 의자왕이 사치향락을 해서 얘들까지라도 지금 전쟁터에 끌려 나왔는가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백제 멸망 설화라든가 백제 멸망의 기록들을 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백제가 망할 만하니까 망했다. 그 백제가 망할 만한 가장 이유는 의자왕의 향락과 사치였다. 근데 의자왕의 향락과 사치 그걸 빼면은 백제가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록만 놓고 보면 유일하게 망할 이유라고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제발 백제 좀 쳐주세요. 저희 백제 때문에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백제만 그 멸망시켜 주시면 시키는데 다 할게요. 요거 때문이었는지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백제가 망할 만하니까 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 동자들이 나가서 싸워서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얘들이 이길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망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다르게 읽으면 이 19명의 동자들이 백제의 역사와 백제 문화에서 어떠한 의미와 전통을 갖고 있는가도 고민이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어가 볼게요. 동자북이라고 하는 마을은 동자가 북을 치는 형국이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풍수지리는 백제 멸망 이후에 나와야 되는 풍수죠. 그렇죠? 백제 이전에는 이 풍수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백제 멸망 이후에 이게 풍수지리가들에 의해서 동자가 북을 치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비성과 이 한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역으로도 관련이 없어요. 이 한산은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 한산 소곡주 그 술로 유명한 저기 그 군산에서 위로 올라가는 해안가 장항 지나서 그 옆에가 서천이에요. 거기서 한참 들어가야 금강 타고 들어가야 부여가 나와요. 뜬금없이 왕자의 호위무사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자,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설화는 이 동자의 북을 치는 형국이라고 하는 이 마을 이름은
동자북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은 백제 멸망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설화 텍스트만 놓고 분석을 하면. 네. 여기 이 강의 들으시는 이제 혹시 국문학과, 뭐 문해창작학과 여러 선생님들 혹시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 상만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연결 근거라고는 이 서천 지역이 옛 백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격전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왜 갖다 붙였을까요? 여기에서 충청도, 전라도 이쪽의 마한의 옛 지역, 옛 마한 지역에서는 어떤 전설이든 어떤 풍수지리든 가급적이면 백제와 연결시키려는 지역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선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충청남도에 은산면이 있어요. 부여군 은산면에 은산별신제라고 하는 마을 큰 제가 있는데 당굿이 있는데 그 별신제에 모셔진 장군들도 후백제 장군들이 복신과 도침이에요. 근데 그게 조선 후기에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백제 부흥군이었는데 내가 죽어갖고 지금 그 전모를 당했는데 지금 무덤도 없다. 근데 전염병이 돌고 있지. 나를 꺼내주면 잘 묻어주면 너희 마을에게 평화와 복을 주리라. 노인의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파봤더니 백골들이 나와서 잘 묻어줬고 구술하고 제사를 지내줬더니 마을이 평안해졌다. 왜 조선 후기에? 고려시대 때는 뭐 했고 조선 초기에는 뭐 했고 그 왜 조선 후기에 나올까요? 자, 그게 사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백제의 멸망에 대해서 그만큼의 천년에 걸친 집단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트라우마의 근거는 이 지역 사람들이 뭐 트라우마가 걸릴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걸 걸렸는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그만큼 이 백제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 자체가 이 마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안 와닿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런 얘기들이 이 충청도, 전라도의 마한 지역에서 계속 널리 설화로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 대단히 많아요. 자, 그래서 다 전사를 했어요. 그 후 비가 내리면 북소리가 들렸다는 전설을 고귀하게 받아들인 오늘날의 마을 사람들이 동자복을 만들어서 19명의 동자 수대로 19번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소원하고 동자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참 이 스토리텔링도 참 재밌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분석하면 상당히 군데군데 내용은 허술하지만 저는 그 군데군데 허술한 이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당시의 백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설화를 만들고 형성시키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진정성이 보다 더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인 설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안 위례산의 그 지명설화와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동대리라고 하는 마을 이름에 대한 그 유래설화인데요. 아까 그 동자복하고 좀 비슷한 구조긴 해요. 근데 보시면 백제 임금이 날마다 새벽에 용으로 변해요. 자,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쓴 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썼다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죠. 자, 용으로 변합니다. 아니 뱀으로 변해도 되고 말로 변해도 되고 무슨 참새로 변해도 되는데 용으로 굳이 변한 이유 뭘까요? 왕이니까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왕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왕이죠. 예, 범상치 않은 왕입니다. 이거는 건들 수 없는 절대 존엄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용으로 변해서 공주에서 이곳 용샘으로 나와 이쪽입니다. 용샘으로 나와서 전쟁을 지휘해요. 자, 용이 나온 물이니까 용샘이죠. 이 샘 이름이 용샘인 건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 때문에 용샘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천안에 올라가서 전쟁을 했으면 누구랑 싸웠을까요? 고구려일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일 수도 있고요. 뭐 백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신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는 또 공주 또 돌아가서 낮에 하지 못한 정사를 살펴요. 투잡을 뛰시는 거죠. 바쁘십니다. 우리 백제왕 되게 바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하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그 당시 백제가 변방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계속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 국가예요. 그런데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죠. 나라는 나라 살림을 또 운영을 해야죠. 자, 지금 이 왕은 지금 전쟁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화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다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가 또 강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아까 삼국사기 제가 기록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신라의 성을 깨고 있습니다. 계속 깨고 있어요. 고구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거 아시죠? 싸움은 많이 해보면 늡니다. 싸움도 해봐야 알지. 예, 안 싸본 사람이 싸우는 거 못하는 거예요. 백제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자,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백제왕이 새벽에 군사를 지으러 갔어요. 왕실에서는 낮에는 없어졌다가 밤에만 나타나는 게 이상해요. 특히 불만이 많아 처남이. 왜 처남이? 왜 설화에서는 불만 많은 사람을 처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등장시켰을까요? 뭐 불만이 많았던 재상은, 뭐 불만이 많았던 뭐 동생은, 아니면 불만이 많았던 뭐 조카는 이래도 되는데 그 많은 인척, 그 많은 그 왕의 측근 중에 왜 처남일까요? 1차적으로는 왕비가 나와야 되니까. 왕비와 이 관계가 또 설정이 되니까 그래서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2차적인 해석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처남은 누굽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외척 세력이죠. 자, 외척 세력과 백제의 왕실이 지금 충돌 갈등 직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백제는 의자왕이 부여사비성이 함락된 다음에 공주성으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에서 공주성주가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의자왕을 잡아다 갖다 바치잖아요. 당나라 군대에다가 나당연합군에다가 내부 분란으로 결국 백제가 망한 겁니다. 끝까지 의자왕은 항전하려고 했어요. 항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의자왕을 갖다가 포로로 갖다 바친 것이 결국 백제의 내부 세력이었어요. 자, 그것을 보여주죠. 그대로. 자, 왕비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오빠한테 임금은 사람이 아니라 용이다. 자, 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임금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자, 용인데 왜 죽입니까? 용은 죽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왕을 상징하는 건데 연결이 안 되죠. 굳이 용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왕이 용이다. 이거는 우리가 약간 좀 그 라임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아니 그냥 왕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왕이라는 거죠. 예, 오죽이 나오면 용비 어천가가 나오겠습니까? 조선의 왕들을 그 역대 앞에 태조의 선대 조상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 용비 어천가인데 아니 용비 어천가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 용을 죽이겠다. 아, 이 정도면은 이제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처남은 용이 좋아한다는 제비를 잡아서 낚시밥으로 만들어서 임금이 용으로 되었다가 사람이 되어 나오는 강가, 사람이 되기 직전 요때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용이 공주로 돌아오고 있는데 산성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고 시장까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제비를 갖다 덥석 물어야 될 이유를 또 설명해 줘야 되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걸 당겨서 휙 던졌는데 그게 공주 우성면 동대리 마을에 가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용이 휙 날아가서. 그래서
그 용이 썩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그 마을 이름을 구리내라고 불러요. 구리내. 그래서 구리내인데 구린내가 나서 구리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 그리고 용을 낚은 장소는 조룡대라고 전한다. 이 조룡대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그 설화에도 이 백제 용을 낚았다고 해서 이 조룡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설화에서도 조룡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 위례산 전투에서 백제군이 이제 결국 패하고 말았죠. 결국은 백제군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다. 이 설화에서는 솔직하게 나오죠. 역사 기록에서는 회나무가 울고 귀신이 울었지만 설화에서는 백제군, 백제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쯤 되면은 당시에 백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고 울었다고 해서 위례산이라고 부르고 공주의 동대리는 그 용이 썩는 곳이라고 해서 구리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동자북이 그 백제 멸망하고 관련 없는 지명이라고요? 동대리도요. 이 구리내라는 마을도 동대리가 구리 동자예요. 그러니까 구리내라는 게 구리가 채취되는 냇가라는 뜻에서 구리내예요. 근데 그 구리내를 구린내가 뭐가 썩는 냄새가 용이 썩는 냄새, 용이 죽은 곳, 용은 왜 죽었어? 백제 때. 백제 왕이니까. 충청도 전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용의 상징은 백제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리가 나는 냇가일 뿐인데 그 구리내라는 지명조차도 이런 전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 백마강에 의어라는 그 물고기가 있어요. 이 웅어라고 하는데요. 웅어라고도 하고 이제 이걸 이제 회로 해서 먹어요. 의자왕이 이걸 회로 뭐 즐겨서 먹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소정방이 이거를 이제 의자왕이 즐겨 먹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먹어보려고 그걸 낚시질을 하려고 이제 백마강에서 잡으라고 했더니 못 잡았어요. 웅어가 자취를 감췄어요. 내가 너 따위 당나라 놈한테 잡아먹히겠느냐 그러면서 웅어들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백제의 멸망을 슬퍼해서 이 물고기 이름 자체가 의로울 의자의 의어예요. 자, 물고기가 슬퍼했어요? 물고기가 의로움을 지킨 거예요? 아니면 당시에 백제 사람들이 의로움을 지킨 거예요? 백제 사람들이 의로움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정방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백제를 치기보다는 차라리 화친했었더라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웅어 한 접시 못 먹어서 웅어회 한 접시 못 먹어서 내가 백제를 괜히 공격했네. 소정방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당시에 백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백제가 멸망한 게 7월이거든요. 7, 8월에 망하는데 여름에 망해요. 자, 그런데 그 여름에는 원래 위허가 없대요. 백마강에. 그래서 이 봄에 이제 산란해서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물고기여서 어차피 여름에 못 먹어요. 여름에 웅어를 못 먹으니까 여름에 웅어를 못 먹는 이유를 또 어디다 갖다 붙인 거예요? 백제에다가. 자, 이 놀라울 정도로 백제 멸망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백제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승자에 의한 기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용의 죽음 자체는 왕조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게 이해해서 그동안 기록이 되어 왔었고 우리가 백제 멸망에 대한 역사 기록 자체를 승자의 중심에 쓰여진 기록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다소의 혼란과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제대로 읽는 방법은 그 텍스트 자체를 두껍게 읽고 다르게 읽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내려오는 백제 지역의 멸망 설화들이 어떻게 구성됐고 텍스트가 형성됐는지를 알아보면
당시에 왕조가 백제 왕조가 멸망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백제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설화의 결론이 다 어처구니 없이 끝납니다. 심지어 삼국유사 삼국사기조차도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 결말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어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망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망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당시 누가 했느냐? 그때 당시 지역 공동체 집단, 백제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파편화돼서 오늘날까지도 그 설화로 남아있고, 심지어 중세에는 그런 파편들이 그 역사 기록을 했던 김부식과 일현조차도 차마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그 설화적인 이야기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이문백제의 5번째 강의로 백제 멸망과 그에 따르는 백제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우리 이번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게 또는 의미 있게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더욱더 재미있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끝까지 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